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쭉 리뷰한 경제 경영의 마지막 책입니다. 플리핑 하우스인데요. 이거는 1가구 1주택 면세를 이용해서 집을 저렴하게 사고 수리해서 제값에 팔는, 그리고 그걸 에서 면세로 세금을 안 내는, 세금 유출이 없는 형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되게 뭐 두꺼운 책은 아닌데 보통 책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썼는데 대표 저자인 공인중개사 로버트뿐 아니라 회계하고 또 한 사람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보시죠, 누군지. 여기 보시면 로버트, 그리고 크레이낙, 코넬, 이렇게 세 사람이 썼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리스트만 보셔도 벌써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가지나 되죠. 할인 구매와 매도 가격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수리하고 팀을 꾸리고 결국 파는 것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하시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세후 소득이거든요. 죽음하고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하지 않은 것은 1가구 1주택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면세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는 9억 이하만 적용되는데 캐나다는 그 제한은 없어요. 아니면 뭐 빨리 팔아야 되거나, 뭐 빨리 파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이익이 적은 게 좋지 않은 거지. 이익만 많다면, 세후 이익이 많다면 특히 뭐 빨리 팔고 또 다음 걸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양도세 감면을 50%를 받아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자주 사고 팔고 그러면은 양도세 감면을 안 해주거든요. 그거는 투자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이라고 보니까 그런 경우는 100%를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율이 24%에서 48%까지니까. 그리고 주택은 통상 양도 차익이 많죠. 그래서 48%. 그러니까 이익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는 이익의 한 4분의 1 정도. 제일 좋은 건 비과세죠. 중요한 것은 오르는 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노후주택이거든요. 노후주택이 가격이 낮으니까 그걸 수리를 하면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주택을 사는 건데, 다만 지역도 나쁜 지역을 고르면 안 됩니다. 지역은 좋은 지역을 골라야 돼요. 지역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역을 골라야 그 가격대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가격대가 뭐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평방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아니면 방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일 낮은 쪽에서 사서 제일 높은 쪽으로 파는 게 최선이고요. 실제로는 그 중간쯤 어디에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입 가격이에요. 매입 가격을 정할 때는 항상 시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몇 평방미터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 평균 몇 평방미터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서 돈 들어가는 걸 빼야 되겠죠. 수리비용 빼고 보유비용, 시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비용이 들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살 때하고 팔 때도 매매 비용이 듭니다. 5%에서 6% 되는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하고 비용을 내죠. 그게 어, 매입가가 그 이상이 되면 살 필요가 사실 별로 없죠. 그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보유 시간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1년 정도가 이상적인데, 1년 후가 만약 그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좋아질 때까지 그냥 살면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선 계획은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기초부터 해야죠. 기초가 허술하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으로 하는 게 전기 배관.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난방.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2 층이 있다면 2 층부터 해서 1층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까지 이런 형태로 내려가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줘야 될 것은 현관 그리고 보통 결정은 여자가 하죠. 주방하고 욕실. 그리고 가격은 보통 침실이 뭐 몇 개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면적도 있지만. 그래서 추가 침실을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역량과 물건 선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집 수리를 해서 파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변호사랑 뭐죠? 중개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중개사가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어 그런 내용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단한 건 뭐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 많이 걸리고 간단한 것들은. 근데 어 어려운 것들은 직접 하면 안 되죠. 내가 살 거라면 모르겠는데 임대나 아니면 매도용이라면은 전문가가 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이걸 뭐 한 번 하고 말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할 거라면은 뭐 1 년에 한 번씩 한다면은 꼭 가져가야 됐을 게 계획 역량 그리고 방문하고 협상하고 수리를 총괄하는 것. 수리도 뭐 턴키로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10 에서 20%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뭐 불러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받죠. 대출 받고 집을 고치든 어쩌든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거고 겸사를 어 시청에서 받아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이런 건 수리 총괄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직매매 물건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말고 오너가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밑에 인제 퍼플 브릭스하고 프로퍼티 솔드에는 그런 오너들이 사이트에 올립니다. 오너가 판다고 해서 중개 수수료가 전부 무료인 건 아니고요. 내 쪽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그 사람 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파는 사람이 5 에서 6%를 주는 게 맞는데 이걸 올렸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 홈페이지에 뭐 한 1%나 이렇게 좀 작게 주고 올렸겠죠. 원래는 매도자 측 중개사에서 5 내지 6%를 받아서 매수자 측하고 반씩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공인중개사를 내 쪽에서 이용을 한다면 한 2.5에서 3%는 내가 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데가 없으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은 70% 에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를 목표를 해야 됩니다. 이 10%는 아까 얘기한 비용들이죠. 그러니까 수리 비용에서 시작해서 보유 비용, 매매 비용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집 상태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자 시장이냐 매수자 시장이냐에 따라서 10% 정도는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매와 공매 사이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경매가 저렴하죠. 근데 어 캐나다는 경매는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만 공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반값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이 공매는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중개사랑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은 뭐 여기 나오신 것 여기 나온 것처럼 사안에 따라 변호사는 100 불에서 3,000불 정도 하고 중개사는 유능한 중개사 얘기하는 겁니다. 5에서 6%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양쪽을 쓸 때 그렇고 내 쪽만 쓴다면 반으로 줄겠죠.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는 중개사도 CMA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긴 한데 좀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면은 평가사가 필요하고요. 평가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역별로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기지 브로커도 중요하죠. 로은을 어 저렴하게 많이 받는 게 수익률을 올리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10년 전에 한번 모기지 브로커를 이용을 해 봤는데, 왜냐하면 평가사 중개사가 자기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라고 그래서 "돈 때문에 안 하겠다." 그랬더니 무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료라면 상관없잖아요. 비교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되니까. 저도 알아본 적이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알아본 것보다 좋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기지 브로커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공사업체 선정은 시장 조사를 먼저 트러스티드 프로스에서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데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드는지는 아셔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있다면 뭐 그 사람도 하나 넣고 복수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받아서 가격이 뭐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BBB 베스트 비즈니스 뷰로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소비자 보호 센터쯤 되겠죠. 거기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견적 낸 사람들한테 레퍼런스를 내라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단 알 수 없고, 같은 일이라면 싼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그래도 돈을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계약금을 25% 에서 50%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돈을 받고 도망가면은 곤란하죠. 뭐 돈도 문제지만 시간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은 자금 조달입니다. 자금 조달은 어 일단 가벼운 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그러네요. 50년 평균을 내 봤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10년 전이었고, 그리고 어 그때는 쓴 지 좀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7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상승이 만약 되면 가변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약간의 금리는 높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변금리의 상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인데 상한이 낮다 그러면 거기를 선택해야 되겠죠. 지역 선정 기준은 한국과 같습니다. 좋은 학교하고 회사가 있는 쪽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율도 중요해요. 이거는 한국과는 좀 다르죠. 일본이나 한국처럼, 중국도 그렇지만 범죄율이 낮은 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구인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뭐 새로 업체가 늘었는지, 이건 여기서 잘 알겠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학교는 뭐 학교가 좋으면은 같은 물건에 비해서 한 10 내지 20%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Fraser Institute ORG라는 데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범죄율은 Statistics Canada 통계청이죠. 거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 건데 이걸 매년 나온지 아니면 센서스 할 때마다 나온지 몰라도 최소한 5 년마다 한 번은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판단과 매수식인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인지 아니면 매도자 시장인지 매수자 시장인지, 그거는 어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게 1년 안에 매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리스팅 나온 게 10 개인데 한 달에 한 건꼴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1년 아니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이거는 중개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월별로는 11 월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집주인이 가급적이면 겨울이 되기 전에 팔려고 하기 때문이죠.
경복 공매 아까 다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옥션 가이드는 주로 물품 공매고요. 서플러스는 정부 유효자산 공매, 그리고 텍스 세일즈는 세금 체납 압류 물건 공매입니다.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어디죠? 온타리오나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활용을 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수입비용이 얼마나 들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여기 표시를 해 봤습니다. 일단 이거로 시작하시고 추가를 하거나 빼면 되겠죠. 다음은 오퍼화 기간입니다. 벌써 6 까지 나갔죠? 보통은 3 으로 끝나는데. 오퍼 가격은 목표 가격 그대로 하면 뭐 또 더 달라고 그럴 게 뻔하기 때문에 한 쪼끔 낮게 합니다. 한 3에서 5% 정도가 좋고 많이 올리지 말고 쪼끔씩만 올려주는 게 좋고 대신 돈보다는 이사식이나 이런 편의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내 주장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쪼끔 가격도 올려주고 편의도 제공해 주고 이런 형태를 하는 게 좋고요. 환경 검토는 중요합니다. 이게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 배관 같은 게 납이 들어가 있으면 곤란하죠. 페인트도 그렇고요. 페인트는 그래도 좀 적게 드는데 배관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성면이나 라던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고런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데는 은행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죠. 수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실과 주방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건 홈데포 홈페이지에 보면은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내용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풀타임으로 한다면 한 1 내지 2주 정도 소요되니까 그렇게 많이 걸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직업이 있어도 파트타임으로 하면 되니까 주말에 혹은 뭐 배우자가 있다면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다면 풀타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거주계획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고 들어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빨리 되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 들어가서 살면서 고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화장실과 침실이죠. 화장실은 하루에 여러 번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침실은 하루에 한 번은 자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나머지는 뭐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전기, 가스, 수도죠. 만약 수도나 전기가 없다면 욕실 사용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팔기 위해서는 여자가 화장을 하듯이 집도 예쁘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같은 게 패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직접 해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수도꼭지도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성비 최고라고 하네요. 딱 보면은 돌리는 거랑 터치하는 거랑 그리고 온수, 냉수가 나뉘어져 있는 거랑 그걸 같이 섞을 수 있는 거랑 좀 다르죠. 지붕 견적은 로나 닷카에서 하는데 여기는 철물점 중에 어 설치까지 해 주는 데예요. 물론 뭐 돈을 더 받죠. 하지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견적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외복 가성비는 알루미늄보다는 비닐 사이딩이 더 좋다고 합니다. 어 평 보 보통 집이 110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7,000불 정도니까 뭐 금액이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이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비교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비닐 사이딩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지역 통판 같은 데서는 반품받은 거를 반값 이하에 팔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기능적인 문제라면 안 되겠지만 뭐 변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라면 그냥 어셋톱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목적은 기능이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할인 구매와 매도 가격인데 집을 수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물품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웃렛에서 전시용으로 썼던 거는 반값에 살 수가 있고요.
현관문 같은 것도 뭐 만들기보다는 사서 하죠. 그런 거는 해비태트가 기부도 받지만 기부받아서 집을 짓기도 하지만 남는 거는 팔아서 필요한 걸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해비태트가 있다면 거기를 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플로어링은 카펫보다는 리놀륨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다고 하네요. 뭐 금방 팔 거라면 상관이 없을진 몰라도 어 카페트보다 리놀륨이나 혹은 하드 우드 같은 경우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가장 싼 것이 최고는 아닐 겁니다. 리스팅을 그럼 얼마에 해서 팔 것이냐. 최근 1년 내 3 킬로 이내의 매매 사례를 조사를 먼저 하고 그 시세보다 대충 한 10% 정도 높게 하면 됩니다. 그 시장에 따라서 10% 높거나 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낮은 걸 올리기는 어렵지만 높게 해 놨다가 안 팔려서 낮춘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15% 하고 5%가 뭐 방문이 하나도 없으면 낮추고 방문을 해도 10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5%가 없으면 또 좀 더 조정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라고 합니다. 많죠? 많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도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풀타임으로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일렉트리션, 플러머를 하면서 이런 일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일가구 일주택이니까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이더라도 좋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을 하니까. 그리고 집값도 뭐 항상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릴 때도 있고 정체될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데 그 시기를 타면서 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어려울 겁니다.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어려웠죠. 걷는 거나 말하는 것도 뭐 처음엔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것처럼 이것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고요. 여러분도 어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뵙기를 기대하는데 일단 경제 경영은 다 끝나서 물론 추가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읽는 책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소개를 시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좋은 책을 하나 골라 놓 놨기도 해요. 그런데 뭐 그게 소개할 만큼 좋은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여러분도 꾸준히 책을 읽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다면 해 보십시오. 시행을 해야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